자, 오늘 수능 완성 46이네. 수능 완성 46쪽을 한번 해보자. 수능 완성 46쪽. 누구냐? 준혁이. 뭐야, 쓴도 왜 이래요? 넌 왜 그래, 새끼야? 자, 46쪽 봅니다. 46쪽. 46쪽에 봤더니 우리가 보기 박스에 있는 거는 뭐 익숙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고, 이제 제시문에 이렇게 깔리는 거, 그죠? 가 보이면 문학작품에 나오고 제시문이 깔리는 게 있죠? 그죠? 오호, 그래. 그럼 차이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기가 깔리는 것하고 제시문이 깔리는 거 요구하는 상황을 일단 알고 가자고. 자, 보기가 깔리는 것은요, 제시문의 그 개별 작품에 대한 어떤 감상의 틀을 제공합니다. 요 놈은 개별 작품에 대한 감상의 틀을 제시해요. 감상의 틀을 제시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 박스를 먼저 읽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작품에 대한 감상의 틀을 알려준다고 그랬으니까 이미 알려줘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는 걸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기 박스를 먼저 읽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제시문의 형태로 나오는 거는 왜 그러냐? 평가원이 제시문의 형태로 낼 때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가처럼 제시문의 형태잖아. 이런 거는 개별 작품에 대한 이제 감상의 틀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얘는 개별 작품의 감상의 틀, 이게 아니고요. 그 틀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좀 더 긴 얘기를 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냐면 문학에 대한 일반론을 담습니다. 문학 일반론이 담깁니다. 즉 바로 뭐냐면 문학 개념이 달리는 거야. 문학 개념이 달리는 거니까 포인트는 바로 보겠어. 문학 일반론, 즉 뭐냐면 바로 개념. 그죠? 일반론이라고 해도 좋고요. 개념. 결국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문학 개념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작품, 한 작품에 세세한 해석,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문학 개념 있죠? 그 개념을 물으려고 나오는 게 요 놈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길게 나와 있는데, 그죠? 우리 형광펜이나 뭐 같은 걸로요, 체크만 해볼게요. 길게 나온 거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포인트가 될 만한 말만 좀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모더니즘시.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게 모더니즘시입니다. 모던한 거네. 현대적인 거. 모던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옆으로 갑니다. 첫 번째 저 가운데에 보시면 새로움을 추구. 기존 것과 좀 달라요. 새로움을 추구하는 게 모더니즘시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 줄 현실을 객관화하는 경향성 둘칩니다. 뭔가 현실을요 좀 객관화한다는 건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죠? 주관화한다는 건 내 마음이 담기는 거잖아. 내 마음이 가급적이면 안 담기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의도적으로 현실과 거리를 둡니다. 의도적으로 현실을 거리를 두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도 가르칠까? 객관적 시각으로 현실 형상화. 현실의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줄에 있는 현실의 객관화.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달라 두 번째 줄.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주제는 밑에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그래서 다시 두 줄 내려갑니다. 가운데. 그럼 직접적으로 비판하냐? 그건 아니에요. 우회적으로 비판. 우회적으로 표현. 그러니까 우회적이라는 건 우리가 이야기 A를 얘기하고 싶으면 그 얘기를 현실에서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이야기 B를 통해서 A를 비판한다고 했죠. 그게 우회적인 거잖아.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첫 번째 줄, 네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 태도. 거기 하나. 그 다음에 야영아, 가져가 빨리.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와 반대로 소극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태도. 적극적인 태도가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라면 소극적인 태도는 그 옆에
현실을 무기력하게 수용, 밑줄. 근데 한 줄 내려갑니다. 그건 진짜 무기력하게 수용합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반어적인 겁니다. 한 줄 내려가면 반어적이다. 자, 그러면 이제 문학 개념에서 모더니즘 시를 한번 해보자고요. 문학 개념 나왔으니까 모더니즘 시를 지금 우리가 형광펜을 쳤는데 그걸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더니즘 시는 한마디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을 건 제시문이 나왔으니까 뭘 할 거냐면 머릿속에 개념을 집어넣어야 돼. 개념을. 자, 머릿속에 개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모더니즘 시라는 건 뭐냐면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모더니즘 시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과 거리를 두며 쟤 왜 그래? 뭔지 이런 식으로 웃기려고 하는구나. 역시 이게 공부는 힘들어요. 진짜. 저렇게 아니면 못 사는 거야. 다음. 자, 두 번째는 현실과 거리를 두며 현실과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객관화하려는 경향성을 갖는데요. 그러면 경향성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100%는 아니라는 얘기야.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객관화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되게 우회적으로 비판합니다.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바로 모더니즘 시래요. 그런데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 적극적 태도래요. 적극적 태도와 소극적 태도가 있는데 적극적 태도는 당연히 뭐 하겠어요? 이런 우회적으로 비판하니까 문명 비판을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현대 문명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야? 현실 극복 의지가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소극적인 태도는 그 현대 문명에 쓰러지는 모습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뭐냐면 현실을 그냥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무기력하게 수용하는 형태의 시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글을 쓰는 사람은 진짜 무기력하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히려 뭐야? 야, 이렇게 썼지만 오히려 반어적으로 야, 우린 이렇게 쓰러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가 갖는다고요. 반어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당위성. 극복하고자 하는 당위성. 당위성이랑 마땅히 그러하다는 거야. 당위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야, 우리 이렇게 쓰러질 수는 없는 거잖아. 위에 일어나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더니즘 시래요. 모더니즘 시. 그럼 다시 보기 박스가 나오는 경우, 제시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기 박스는 개별 작품에 대한 감상의 틀을 제시하는 거니까 글의 주제니 이런 걸 이미 알려준다면 제시문이 나오는 거는요. 개별 작품에 대한 감상의 틀이 아니고 문학 개념 또는 문학 일반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을 건 문학 일반론, 모더니즘 시를 알고는 있어야겠네. 요 놈을 하나는 좀 기억해 두고. 자, 그럼 두 번째 작품이 뭐냐면 김기림의 금붕어네. 자, 김기림이라는 애가 썼고요. 금붕어랍니다. 반대로 썼다. 금붕어고요. 김기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회적으로 비판한다고 그랬지 아까. 그러니까 대상이 금붕어인데 금붕어라는 대상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게 한 1930년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금붕어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가 뭐냐면 우회적으로 금붕어를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당시의 현대인입니다. 1930년대 현대인을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현대인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우회적으로 금붕어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죠? 써! 왜 사진 찍지 말고. 뭐라는 거야 저거? 뭐라는 거야? 들리지도 않아. 자,
자, 어디 한번 슬쩍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우리 입에 있을 거니까 그 중에서 모더니즘 시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게. 그래야 우리 수능 특강도 까먹은 거 다시 머릿속에 기억할 거니까. 그 다음에 수요일날 독서는 계속 화요일이었나? 수요일인가? 수요일날 독서는 계속합니다. 독서는. 그래서 올해는 경제 파트 반드시 나온다. 경제 파트 반드시 나오니까 그거 계속 준비할 거야. 자, 나와봅니다. 금붕어는 어항박 대기를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금붕어는 밑줄 쳐볼게요.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금붕어는 뒤쪽에 뭐뭐라 생각한다. 다시 2연 볼게요. 금붕어는 한 줄 내려가면 천사의 날개라 생각한다.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금붕어는 뭐뭐라 한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돼. 2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뒤쪽에 가서 또 뭐냐면 마지막 연에도 그런 게 있어요. 마지막 연인가? 그래. 마지막 연에도 있네. 금붕어는 뭐뭐라 한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 하나 체크. 금붕어는 어항박 대기를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붕어는요, 어항 안에 갇혀 삽니다. 근데 금붕어는 그 어항이 너무 행복한 거야. 왜냐면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위에서 떡밥을 뿌려주는 거야. 먹이도 줘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물도 막 갈아줘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러니까 금붕어는요, 저 바깥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금붕어 세모치고, 당시 30년대의 지식인이고요. 어항도 세모쳐야겠죠? 어떤 현실의 어떤 구속, 억압 또는 그렇게 억압되게 살아가게 하는 현실 뭐 이런 거겠지? 그러면 대기와 하늘 같은 경우는 다 동그라미겠죠. 그죠? 걔가 꿈꾸는 이상향일 거야. 그게 원래 동그라미일 겁니다. 금붕어는 어느새 금빛 비늘이겠죠? 30년대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 비닐을 입었다. 빨간 꽃이파리 같은 꼬랑지를 폈습니다. 이상하다.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금붕어는 어느새 금빛 비늘을 입었다. 끝났죠? 행을 바꿔서 빨간 꽃이파리 같은 꼬랑지를 폈습니다. 또 행을 바꿔서 이래야 되죠. 위에 걸쳤죠? 그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면 의도적인 행갈이다. 의도적 행갈이다. 행을 이쪽으로 걸쳤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선택지에 쓰는 말들 이제 만들어야죠. 앞에 기교가 쓰이죠. 의도적 행가리를 통하여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우리가 선택지 만드는 방법이 기교를 제시하고 의도적 행가리를 통하여 그 뒤에 뭘 얘기하는 거야? 그 뒤에 정서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선택지 만드는 방법이야. 그러면 의도적 행가리를 통하여 이제 정서를 표현할 거야.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한번 봐라. 빨간 꽃이파리 같은 꼬랑지를 폈습니다. 눈이 가락지처럼 삐어져 나왔습니다. 금붕어 묘사 안에 이제 금붕어의 엄마도 화창한 따님을 몰라볼 겁니다. 지금 금붕어의 모습이 좀 변했나 봐요. 본성을 잃었나 보죠. 그죠? 또는 금붕어의 변한 모습이겠죠. 그럼 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의도적 행가리를 통하여 어떤 금붕어의 변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만드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 선택지에. 또는 의도적 행가리를 통하여 본성을 잃은 금붕어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래도 되겠지. 그죠? 이렇게 써도 되겠죠. 본성을 잃은 금붕어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만드는 방식은 기교가 제시되고 그 뒤에 정서가 따라 나오는 거야. 만드는 방법은. 왜 본성을 잃었다는 이런 말까지 갔냐면 엄마도 알아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금붕어의 본래 모습이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본성을 잃은 거지. 금붕어는 아침마다 말쑥한 찬물을 뒤집었습니다. 물 갈아주는구나. 시원한 깨끗한 물로 갈아주나 봐요. 떡가루를 흰손, 시니까 30년대 말이니까 하얀 손을 아마 얘기하나 봐. 흰손을 천사의 날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때가 되면 물도 갈아줘. 때가 되면 먹이도 줘. 저런 천사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 왜 날개냐면 금붕어 입장에선 하늘에 떠 있는 거잖아. 천사의 날개라고 생각하겠죠. 물 뿌려주는 거니까.
금붕어의 행복은 어항 속에 있으리라는 전설과 같은 소문도 있습니다. 야, 금붕어야, 밖에 나가지 마. 여기가 제일 좋은 데야, 어항이. 이렇게 누가 현실을 순응하게 살아가게끔 의도적으로 이념을 만들었나 봐. 금붕어는 어항이 최고지. 뭐 이런 얘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간 거야, 누군가가. 그럼 또 말 만들어 볼게요. 얘도 의도적인 행가리가 있죠. 의도적인 행가리를 통하여 현실 안주적인, 금붕어의 현실 안주적인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이래도 되겠지, 그죠? 선택지 만드는 방법이야. 앞에다 기교를 제시하고 뒤에 정서를 제시할 거야, 그죠? 그러면 선택지가 나오면 우리는 기교에 초점을 두지 말고요, 뒤에 정서만 파악합니다. 정서만. 무슨 말이겠죠? 왜 그러냐면 시는 정서에 그리니까 이런 기교를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수능이 아니야. 그럼 암기 과목이지. 그 내신이라서 나오는 거고, 수능은요, 앞에 기교 신경 쓰지 마시고 뒤쪽에 정서만, 포인트만 찾으면 됩니다. 그죠? 금붕어는 유리벽에, 즉 어항의 유리벽이겠지? 그러니까 그 유리벽도 어항이겠지. 그러면 현실의 어떤 구속, 억압 뭐 이런 거겠죠? 유리벽에 부딪혀 머리를 부수는 일이 없습니다. 현실 안주하고 있는 거죠? 저항하거나 한 번쯤 비판하거나 이러지 않는 거야. 왜 우리는 요만큼밖에 못 가나요? 이런 거 안 해. 얌전한 수염은 어느새 국경임을 느끼고 아담하게 꼬리를 젓고 돌아섭니다. 현실에 순응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가는 거야. 여기까지가 우리의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나 보지. 지느러미는 칼날에 흉내를 내서도 항아리를 끊는 일이 없습니다. 항아리를 끊어낸다? 즉 어항을 깨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뭐 현실에 대한 저항 뭐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죠? 현실에 대한 저항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 김기림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당시의 지식인들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식인들이 어떻게 써요? 민족의 앞날을 밝힐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자라고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저항 의지가 전혀 없다고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침에 책상 위에 옮겨 놓으면 어항을 창문으로 비스듬히 햇빛을 녹이는 붉은 바다를 흘겨봅니다. 거기 햇빛 동그라미 치고 붉은 바다도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붉은 바다는 금붕어가 가야 할 이상향이겠지, 그죠? 근데 뭐 때문에 자꾸 내가 붉은 바다가 갑자기 떠올랐냐면 햇빛을 녹이는 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햇빛이 꿈을 일깨우는 매개물입니다. 금붕어가 어항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어항은 벗어나면 안 돼 라고 해서 어항이 좋은 줄 알았는데 햇빛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비스듬히 쳐다봅니다. 이걸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고요. 또 비스듬히 본다는 거 봤을 땐 되게 소극적인 모습인가 봐요. 그러면서 맞아, 내가 바다에 살았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꿈이라 가리켜진 그 바다는 넓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저렇게 넓은 게 내가 살았던 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금붕어는 아롱진 거리를 지나 어항 밖 대기를 건너서 진화해의 한류를 끊고 헤엄치고 싶습니다. 이제 꿈을 얘기하고 있군요. 얘는 진화해, 바다죠. 그냥 바다에 가서 한류를 끊고 헤엄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그 진화해의 한류를 끊고 헤엄치는 게 뭐야? 생동감이 있는 거지. 그죠? 물론 어떤 한류가 흐르는 것 자체가 뭐 찬물이니까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그게 내가 사는 모습이야.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거기에 한류 동그라미, 진화해 동그라미겠지? 그 다음에 쓴 매개를 와락 와삭와삭 먹는 모습인가 보죠? 의성어고요. 쓴 매개도 동그라미 칠게요. 그럼 뭐와 대조적인 거냐면 아까는 하얀 손이 와서 떡밥을 이렇게 뿌려줬잖아. 그죠? 떡가루라고 했구나. 떡밥이 아니라 떡가루를 뿌려줬다고 했잖아. 떡가루를 뿌려줬다고 했잖아. 걔와 대비되는 거죠. 나는 뭐 하고 있냐면 그냥 쓴 매개, 그냥 거친 밥 같은 거 먹고 싶다고요. 바다에 떠도는 거친 플랑크톤 같은 거 먹고 살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삼키고 싶습니다. 옥토빛 해초의 살림 속 검푸른 비닐을 입고, 다시 검푸른 비닐을 해볼게요. 아까 1년에 보시면 이 금붕어 색깔이 뭐였냐면요, 1년 두 번째 줄을 보면 금빛 비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반대죠. 금빛 비늘이 어떤 현실 순응하는 금붕어의 모습 부정이었다면 여기에 아주 검푸른 비닐이 동그라미인 거죠. 바닷속에서 아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어에게 쫓겨댕겨 보고 싶습니다.
상어에게 쫓겨다니는 걸 긍정인 겁니다. 그게 생명력으로 인식하는 거야. 어항 속에는 천적이 없죠. 그러니까 느긋하고 맨날 나른하게 살아간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상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 나는 생동감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상어에게 쫓기는 건 긍정입니다. 그러면 대비되는 짝이 자꾸 나오고 있네. 그러면 다시 어항과 대비될 만한 건 뭐야? 진화의 한류 정도 되겠죠. 어항은 되게 잔잔하겠지만 진화의 한류는 되게 막 거칠겠죠. 거칠겠지? 금붕어는 그러나 작은 입으로 하늘보다도 더 큰 꿈을 오므려 죽여버려야 합니다. 큰 바다를 꿈꿨지만 버려야 한대요. 배설물의 침전처럼 직유됐고요. 어항 밑에는 금붕어의 연령만 쌓여갑니다. 그 배설물의 침전은 배설물이 가라앉는 거잖아. 무가치한 삶이죠. 금붕어는 결국 바다에 못 가고 무가치한 삶을 살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는 거네요. 금붕어는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보다도 더 먼 바다를 자꾸만 돌아가야만 할 고향이라 생각합니다. 고향 언젠간 가겠지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거야. 결국 실천하지 못했네요. 좌절해버렸군요. 자, 그러면 요 놈을 한번 정리해보자.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어항을 한번 볼게요. 어항이라는 건 우리 읽어보니까 부정적인 거지, 그지? 어항은 딱 사각형이니까 이렇게 사각형을 딱 그려볼게요. 이렇게 사각형, 여기입니다. 어떤 구속과 억압이 되는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아가 이제 금붕어가 있겠죠. 금붕어가 있는데, 우리가 흰손이겠지, 그죠? 물론 여기에 우리 EBS에서는 30년대 그리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흰손입니다. 얘가 천사의 날개죠? 금붕어 입장에선. 때가 되면 얘가 뭘 줘요? 때가 되면 여기다 뭘 줘요? 뭐 떡가루를 준다고 했나? 떡가루를 주잖아. 그러니까 먹이도 아주 편안한 먹이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거네. 이 금붕어는 뭘 가지고 있지? 얘도 부정이죠? 아까 금빛 비닐이 가져 있었죠? 아까 이제 대조 표시하려고 그래요. 금빛 비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써? 비유한 말이 현실 안주하고 있죠? 현실 안주하고 있는, 안주하는 현대인이죠.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게 지식인이긴 하지만 1930년대 그냥 안주합니다. 저항하거나 부딪히거나 이러지 않아요. 금붕어의 이 수염이 여기를 인식하면, 벽을 인식하면 그냥 다시 돌아오잖아. 그러면 다시 현대인이고요. 얘들은 저항하거나 어떤 실천, 의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뭐가 오냐면 이렇게 햇빛이니까 뭐가 되면 햇빛이 들어옵니다. 햇빛이. 이 햇빛이 들어오면서 이제 자신의 꿈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우리도 우리도 붉은 바다 이거 있었는데 이거 있죠. 근데 금붕어는 이 햇빛을 되게 좀 소극적이야. 흘겨봅니다. 흘겨본다. 이렇게 합니다. 흘겨본다니까 일종의 되게 좀 소극적입니다. 그것도 정면으로 응시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거야. 흘겨봅니다. 나연 어디? 너 죽는다. 말해, 이씨. 떡밥? 떡가루. 흰손, 하얀 손. 네 손. 자, 그러면서, 맞아. 나도 꿈이 있었어.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내가 나름대로 이제 소망, 꿈을 떠올립니다. 맞아. 나도 소망이 있는데, 꿈이 있었는데,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항이 아니라 바로 붉은 바다죠. 일렁이는 붉은 바다입니다. 붉은 바다. 그러니까 아까 어항 같은 경우는요, 그냥 딱 갇혀있는 사각이라면 아주 물이 출렁이는 이런 붉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나의 이상향이죠. 붉은 바다가 내가 생각했던 이상향입니다. 자, 이 속에서 금붕어가 아까와는 좀 다릅니다. 이 속에 살고 있는 금붕어는 생명력을 가졌죠. 일단 금빛 비늘은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검푸른 비닐이라고 나왔을 거야.
덤플은 비닐이고요. 비닐. 그 다음에 얘들은 어떻게 써요? 늘 어떻게 써요? 자유를 꿈꾸면서 생동감,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얘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이 뭐냐면 먹이도 아무거나 아까 떡가루 같은 걸 집어먹었다면 얘는 뭐냐면 쓴 매개래요. 하지만 그것들을 와싹와싹 씹어서 먹어버리겠대요. 그죠? 이건 긍정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있어? 빠밤 상어가 있는 거야. 상어가에게 쫓깁니다. 그죠? 상어에게 쫓기지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얘에게 쫓김을 당하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상어에게 쫓기는 이 말도 긍정이겠죠. 상어가 좋은 놈이라는 게 아니라 상어에게 쫓기는 것 자체가 금붕어에게 어떻게 써? 살아있는 생명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맞아.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했지만 소망을 꿈꿨지만 곧 나는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나는 그 소망을 어떻게 해서 죽여버려야 한다고 그랬죠. 거기 보시면 5연에 보시면 하늘보다 더 큰 꿈을 오므려 죽여버려야 합니다. 좌절했군요. 꿈을 죽여버려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하냐면 뭐처럼 살아가려면 배설물의 친전 같은 삶입니다. 친전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건 무의미한 삶이라고 했죠? 무의미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자, 그러면 아까 모더니즘 시로 다시 넘어가서 모더니즘 시는 현실과 거리를 두며 객관화하는데 우회적으로 비판하는데 이건 적극적 태도가 아니네. 그죠? 소극적 태도죠. 현실을 무기력하게 수용하는 이 모습이었네?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놈은 뭐라고 그랬어? 반어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여기 현실을 무기력하게 수용하고 있지만 반어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는 거죠. 야, 이렇게는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반어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당위성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야? 바로 붉은 바다에서 상어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당시 지식인들아, 당위성을 제시한다. 당위성이라는 건 마땅히 그러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의미를 담은 게 요놈이었습니다. 김기림의 금붕어였고요. 네? 어디 가죠? 자, 일단 회귀하고 자, EBS 책은 사야 돼. 어차피 너는 풀어봐야 되니까 사고, 혹시 PDF를 하실 분은 내가 올려줄 테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그렇게 메모된 게 나갈 거야. 그건 여러분 EBS 책에다 꽂아 놓던가 이렇게 놓으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모아 놓던가. 그러면 그게 다 모이면 준기야 들어봐. 저런 식으로 나갈 거야. 기억나시죠? 저런 책자로 나갈 수 있겠지? 뭐 자꾸 사진 찍어 부담스럽게 연예인인 것 같잖아. 확대해서 본다고? 뭐, 김나, 뭐 해줘?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이니까, 이제, 중간중간 이제 포기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해도 되나?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공부라는 것 자체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당구 안 치지만 나도 별로 당구는 안 좋아하지만, 누구더라? 요번에 당구 1등 안에 캄보디아의 여자애 있던데? 캄보디아 여자 이름 까먹었다.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캄보디아의 당구 여신인가? 그 1등 한 여자가 나왔어. 우리나라에 와서.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여자였냐면, 캄부안가 뭔가 모르겠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캄보디아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잘 못 살잖아. 그래서 나이 많은 20살에서 30살 차이 나는 남편이랑 결혼을 한대요. 근데 그 남편도 좀 대단한 놈이죠. 어린애가 21살에 결혼했대요. 어린애가 오니까 얘가 내가 일찍 죽으면 얘도 재혼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뭐 아기도 안 갖고 뭐 이랬대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 그 남편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오냐면 한국으로 시집을 와요. 시집을 와요. 그러니까 결혼은 한 사람이지만 뭐 이렇게 되게 뭐 이렇게 법적으로는 없는 이런 상태인가 봐. 시집을 와요. 그래서 그냥 살았대요. 그냥 뭐 잘 사는 집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캄보디아 여인을 데려와서 사니까. 그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뭐 하냐면 남편이 되어서 당구장을 데리고 갑니다. 그 당구장을 데리고 가서 남편이 한 200 정도 쳤대요. 당구장 데려왔는데, 한번 가르쳐줬고 자세 한번 가르쳐줬는데요. 너무 잘 친다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야, 너 왜 이렇게 잘하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7개월 만에 우리나라에서 이거 당구대에서 1등을 했대요. 1등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 인생이 역전된 거죠. 1등을 하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당구장을 차려줍니다. 당구장을 차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연습하고 뭐하고 했을 거지.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 또 1등을 해요. 두 번 1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스폰이 붙습니다. 스폰서가 붙잖아. 광고 하는 애들이 붙어요. 그럼 나름 잘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캄보디아 이렇게 그 여인이 이 캄보디아 다큐멘터리 보면서 막 울었대. 그러니까 남편이 고향 그리워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너는 당구만 쳐라. 내가 다 도와준다 해서요. 그 스폰 들어온 돈 같은 거를 저기 캄보디아에 보내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 더 행복해서 더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아. 자꾸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딴 생각하면 안 돼. 자, 다시 와서 모더니즘 시에 대한 문학 일반론, 문학 개념이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지금 뭐였냐면 어딨어? 이거 있죠. 소극적 태도. 그죠? 그럼 당연히 뭐가 오겠어? 적극적 태도가 하나 실리겠지. 그죠? 그게 나 작품입니다. 나 작품이야. 자, 그런데 그 김규동이라는 사람이 실렸잖아. 김규동은 어떤 사람이냐면 김기림의 제자입니다. 제자야. 그래서 그 제자니까 활동하는 시기는 좀 달라요. 김규동은 한국전쟁 이후에 활발하게 활동한 사람이고 김기림은 그 뒤로 활동을 했겠지만 북에 넘어가요. 그래서 30년대 자료만 우리는 있고 그 뒤에 50년대 이후에는 없어. 자, 이제 김규동의 나비와 광장을 한번 해볼게요. 나비와 광장이고 김규동입니다. 김규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기림의 제자야. 넘어갈게. 자, 그러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 작품이 소극적 태도를 가진 이거였다면 다 작품은 적극적 태도를 가진 놈이겠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돼. 읽어볼게요. 현기증 나는 활주로에 이게 한국전쟁 이후의 거다 보니까 한국 전쟁을 얘기하고 싶은가 봐. 활주로 이런 게 나오는 거 봤을 땐 최후의 절정 세모체겠군요. 흰나비는 돌출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봅니다. 거기에 육체의 파편, 형광펜 한번 칠해볼게요. 세모들인데 세모들을 한번 찾을 거야. 육체의 파편이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갔네요. 죽어나갔어요. 이제 안 돼. 자, 그 다음에 두 줄 더 내려가서 허망한 광장, 거기도 역시 형광펜 칠하고 세모 칠게요. 화살표 연결할게. 육체의 파편에서 허망한 광장으로, 허망한 광장에서 연 바꿔요. 과묵한 묘지. 다시 형광펜 칠하고 세모 칠할게요. 화살표 연결할게요. 나비의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전쟁이 나서 다 죽었어요. 육체의 파편. 됐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허망한 광장입니다. 여기에 많이 모여 있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걔 다 어디 갔어? 과묵한 묘지랍니다. 묘지는 말이 없죠. 그죠? 어떤 한국전쟁에 의한 어떤 그런 세모, 부정들이었습니다.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봅니다. 방향을 상실한 흰나비겠군요. 기계처럼 자결한 심장을 죽일 뜨거운 이 정도 되겠죠? 한 모금의 샘물이 없는 허망한 광장이랍니다.
그러면 허망한 광장에 세모인 이유가 있지요. 그죠? 심장이 뜨거워서 과열됐습니다. 그럼 식혀줘야 되는데 그런 샘물도 없는 곳입니다. 어린 나비의 안막을 차단한 눈을 차단한 건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기에 투명한 광선도 앞을 차단한다고 그랬으니까 세모겠죠. 그럼 지금 나비는 앞을 볼 수가 없군요. 그러니까 1년과 연결되는 거야. 얘가 방향성을 상실한 겁니다. 나비가 날아가고 있는데요. 제트기가 휑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제트기의 소음이나 아니면 그 뭐 연기나 이런 것 때문에 앞이 어디지 뭐 이런 거야. 나비가 요만한데 내가 이 방향을 보고 있는데 제트기가 앞으로 휑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휑 돌아설 거 아니야. 그럼 방향이 어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헷갈리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이렇게 봤더니 뭐냐면 육체의 파편이 있고요. 저렇게 봤더니 아까 뭐 분명히 광장에 사람이 있었는데 없어졌고요. 그다음 진공의 해안처럼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이 해안은 진공의 해안이니까 다시 세모죠. 숨 쉴 수 없는 것처럼 과묵한 묘지 사이에서는 숨가쁜 제트기의 백선과 비행기가 쉥 가면 뒤에 하얀색 그거 백선 이동하는 계절 속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의 조수랍니다. 인광의 조수라. 인광은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뭐라고 해야 돼? 빛이 폭탄이 터져. 폭탄이 꽝 터지면 불 나잖아. 그리고 나서 불빛이 물리적으로는 없어지는데 그 잔광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 있죠. 그게 인광입니다. 인광이야. 아 어떻게 설명해야 돼?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헤드라이트를 봐요. 불빛이다 확인했지만 그거 본 순간 어떻게 해서 앞이 안 보이는 잠깐 안 보이는 이런 상태 있죠. 에이씨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빛이 있고 있어 이씨 있어. 인광의 조수에 밀려 흰나비는 말없이 이질러진 날개를 바닥거립니다. 제트기가 왕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방향성을 상실하고요. 인광의 조수 어떤 빛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어떻게 해서 방향성을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바닥거린대요.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가? 하얀 미래 동글동글 아름다운 영토 동글동글 푸르른 활주로 아까는 다른 애 활주로가 푸르른 동글 아까는 현기증 나는 활주로인데 동글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을까? 나의 희망은 어디 있지? 나의 희망은 어디 있지? 이러고 있는 거네. 신도 기적도 이미 승천하여버린 지 오랜 유역 그 어느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흰나비는 또 한 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하여 봅니다. 방향성을 상실했는데 얘는 어떻게 하고 있어? 다시 대결하고자 한대요. 방향을 찾고자 하는 거죠. 뭘 찾을 건데? 사연에 있는 하얀 미래를 아름다운 영토를 그 다음 화려한 희망을 찾으러 갈 거야 이런 건가 봐요. 지금까지는 다 실패했지만 자 그러면 상황을 한번 쫓아가 보자. 흰나비가 존재합니다. 흰나비가 존재합니다. 하얀색 나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활주로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활주로가 쫙 있고요. 지금 뭐가 왱 하고 올라가냐면 제트기가 휙 올라갑니다. 제트기가 왱 하여 제트기가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막 난리가 나겠죠. 얘 때문에 제트기의 백선 하얀색 그 연기도 나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써요? 방향성을 상실합니다. 방향성을 상실해버려요.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까 뭐야? 인광의 조수가 있다고 그랬죠. 인광의 조수가 있다고 그랬죠. 빛이 막 이게 퍼지는 거야. 빛이. 그러니까 앞이 안 보여요. 앞이. 그죠? 그래서 나는 흰나비는 방향성을 상실해서 이 활주로가 뭐처럼 보이라고 했냐? 아까 쳤던 거. 육체의 파편. 이 활주로가 온통 육체의 파편만 가득하고요. 육체의 파편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 내려가면 그 광장에 사람이 있던 게 없어졌잖아. 허망한 광장이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써? 과묵한 묘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세모겠죠. 즉 흰나비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얘입니다. 그죠? 방향성을 상실하고 눈에 결국 보인다라는 것이 싹 죽어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묘지만 잔뜩 있어요. 이런 부정을 보게 되네요. 그러면 되게 힘겨워하지만 얘가 어떻게 써요? 아니야.
극복 의지를 갖는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잘 보이지 않지만 얘는 어떻게 하냐면 대결하고자 합니다. 대결하고자 해요. 왜냐면 내가 찾는 건 뭔데? 저 머리에 있는 하얀 미래가 있거든요. 저 어딘가에는 아름다운 영토가 있을 거거든요. 어딘가에는 푸른 희망이 있고요. 화려한 희망이구나. 화려한 희망이 있을 거거든요. 저것이 있을 때까지 나는 어떻게 써? 대결하고자 합니다. 저 놈을 찾으려고. 그러면 요거였네.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좀 한번 풀고 그 다음에 다른 작품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1, 2, 3, 4, 네 문제가 있군요. 네 문제 도전. 자, 그러면 비슷한 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수능 완성 46과 유사한 것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일단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모더니즘 시를 배우고 있죠? 그죠? 그럼 모더니즘 시에 해당되는 걸 찾아야겠지? 요건 어디냐면 현대시, 몇 강인지 까먹었다 또. 9강의 99쪽이래요. 현대시 9강 99쪽입니다. 아니야, 수특이죠, 수특.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자, 요거는 나눠줬나? 목차? 그거 받았어요. 자. 위에는 수능완성, 수특이 있고 밑에는 수능완성 있어. 선생님 다른 거예요? 이 미친 인간이 받았다며. 스팅만 받았어요. 에이씨, 바보탱이. 자, 문제 받았어? 자, 여기에 봤더니 뭐가 있을 거냐면, 자, 거시기가 있는데, 요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자, 뭐가 나왔을 거냐면, 자, 요번에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흰나비가 있습니다. 그죠? 흰나비. 김규동이라는 애는요, 이 김기림이라는 사람의 제자라고 그랬죠? 흰나비가 있네요. 이게 이제 1930년대 나약한 지식인들을 얘기합니다. 1930년대 나약한 지식인들이야. 나약한 지식인들. 그러니까 얘는 그리 뭐 긍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얘가 꿈꾸는 게 뭐냐면 청색입니다. 청무밭이 나름대로 이상세계인가 봐. 꿈꾸는 이상세계야. 그러니까 이것을 지향합니다. 얘를 지향하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청무밭인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써? 착각을 하죠?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그런데 이 청무밭이 아니고 얘는 뭐겠어요? 얘는 물결이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바로 푸른 물결이야. 여기가 이제 푸른 물결에 해당되는 건데 당연히 바다겠죠. 나비가 바다에 청봉 빠져버립니다. 빠져서 어떻게 써? 다시 어떻게 해? 간신히 이렇게 쉬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 근데 나비가 이렇게 있으면 화자가 보기에는 여기서 지금 화자가 보면 이 뒤에 달이 떠 있는 거야. 초승달이. 근데 어떻게처럼 보이냐면 초승달이 이렇게 여기를 허리를 확 뚫고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요게 뭐겠어요? 흰나비는 현실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써? 좌절당하는 거겠죠? 여기가 뭐냐면 냉혹한 현실이겠죠?
즉 지식인이 나약한 지식인이 현실 인식을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현실에 의해서 패배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라냐면 새파란 나비허리에 뭐죠 뭐라 하죠? 나비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이렇다 이래야겠다. 나비허리에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즉 바로 초승달이 나비허리에 시리다는 건 뚫고 지나가서 허리가 아파요 뭐 이런 얘기인가 보죠. 좌절하는 이런 모습을 담았군요. 이게 뭐였어요? 바다와 나비요. 그쵸? 뭐라고요? 자, 얘가 바로 바다와 나비겠죠. 누구 거냐면 김기림이죠. 뭐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해. 내가 다 알려줬는데 여기 뭐 자신있게 얘기해. 자, 그러면 요거와 김규동 작품을 서로 비교해야겠구나. 그죠? 아하. 그러면 오늘 배웠던 비교를 해보자. 김규동 작품과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김규동의 뭐였죠? 바다와 광장. 김규동의 바다와 광장. 바다와 나비가 아니라 바다와 광장을 비교해보자. 자, 일단 공통점이 뭐냐? 공차를 따질 건데 공통점이 뭐냐? 나비가 나온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흰 나비가 있죠? 나비. 그런데 이 나비는요,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도 뭐야? 청무밭을 동경하죠? 그죠? 그 다음에 김규동의 바다와 광장에서도 어떻게 써? 그 나비가 저쪽에 하얀 미래를 동경하죠?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동경합니다. 무언가를 동경한다라는 면에선 공통점입니다. 바다와 나비에선 청무밭, 김규동의 바다와 광장에선 하얀 미래, 아름다운 영토 이런 것을 동경하지요. 동경해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경을 하지만 시련과 고난을 답니다. 그죠? 동경하는 것은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바다와 나비에서는 어떻게 써요? 청무밭을 동경했는데 젠장 거기가 뭐야? 바다였죠? 그래서 바다의 물결에 빠져서 날개가 젖어버리잖아? 바다와 광장에서는 어때요? 어떤 제트기가 날아가고요. 인광의 조수가 밀려오고요. 뭐 이렇게 있죠. 그죠? 앞을 방향성은 상실하잖아. 그런 면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는다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두 작품 모두 다 색채의 대비가 보여요. 색채의 대비가 보입니다. 특히 무슨 색이 보이냐면 흰색과 푸른색이 좀 보입니다. 푸른색 같은 게 뭐였냐면 얘 보시면 바다와 나비도 흰나비죠. 청무와 청색이죠. 바다 푸른 물결이 있으니까 청색이죠. 그죠? 그러니까 청색이 어떤 순수한 존재였다면 푸른색은 어떤 냉혹함을 제시하는 것들이었겠죠. 그 다음에 김규동의 바다와 광장도 마찬가지야. 뭐였냐면 걔도 보면 백선이 흘러간다 했죠. 제트기의 백선 뭐 이런 거 있었죠. 바다가 푸른색이죠. 그러니까 봤을 때 뭐냐면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의 대비가 있다는 건 서로 간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을 찾아야겠다. 차이점. 자, 차이점은 김기림의 작품에서는 어떠냐면 좌절이죠. 뭔가를 동경했지만 어떤 좌절감을 표현했죠. 그죠?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을 했지만 결국 좌절했잖아. 그래서 얘가 포인트는 뭐였냐면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에선 좌절감의 주 포인트였다면 그의 제자였던 김규동은 어때요? 김규동은 어떻게 써? 그렇게 제트기가 백선, 그 다음에 인광의 조수가 밀려오지만 나는 끝까지 대결하고자 하죠. 그래서 나는 하얀 미래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 끝까지 찾을 거야. 대결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차이점이 좀 보이네. 공차.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현대식 구강 99쪽에는 한 작품만 실린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실렸어요. 하나가 더 실렸나? 아닌가? 더 실렸냐?
안 실렸나? 뭐가 실렸지? 그거 뭐 실렸냐? 뭐 실렸지? 국왕에, 현대식 국왕에 뭐 실렸어? 국왕, 안개나라. 안개나라는 문명 비판적인 얘기가 나왔네. 그죠? 문명 비판적인 거네. 그래? 그러면 문명 비판적인 것으로 한번 또 같이 한번 해볼까? 자, 유사. 다시 그럼 포인트를, 안개의 나라가 나왔으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 문명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거겠죠? 전쟁이라는 것도 역시 일종의 현대 문물이 나온 폐해죠. 그러면 여기에 문명 비판적인 내용을 함께 달아보자고요. 문명 비판적인 내용을 담아보자고요. 아, 그래. 그러면 어디? 문명 비판적인 거 좀 뒤에 해볼까? 안개의 나라를 먼저 해볼게요. 자, 안개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아까 모더니즘 시는 우회적으로 비판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안개의 나라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회적으로, 그죠? 우회적으로 비판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라고 유사하겠네.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모더니즘 시처럼. 그래서 EBS에서 얘는 억압적 현실이 있는데 억압적 현실을 얘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안개의 나라입니다. 그럼 안개의 나라는 누구 거야? 김광규의 안개의 나라를 한번 해보자. 안개의 나라 여기까지가 나왔지. 그러면 어떻게 써야지? 에이씨, 어떡하지? 여기까지지? 그치? 이거. 자. 안개의 나라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그럼 얘는, 자,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 거냐면, 안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안개의 나라는 당연히 어떤 거냐면 되게 부정적인 공간입니다. 안개의 나라는. 자, 안개가 자욱합니다. 안개가 자욱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비리들, 부정과 비리들이 잔뜩 있습니다. 다만 안 보일 뿐이야. 안개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부정과 비리는 엄청 많지만 요 안개 때문에, 안개는 부정한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입니다. 요 안개 때문에, 안개는 뭐냐면 부정 권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부정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 얘 때문에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반어입니다. 그죠? 아이고 아무 일도 없지요. 냉소적인 반어입니다. 실제로는 부정과 비리가 엄청납니다. 근데 보이지 않을 뿐이야. 그 안개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죠. 실체는 엄청나게 부정적인 거야. 그러면 이런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뭘까? 여기에 살 수 있는 바로 대응 방법이라고 사람들이 찾은 게 뭐냐면 보이지 않으니까 어쩌래요? 어때야 돼? 들어야 한대요. 그 대응 방법은 뭐냐면 들어야 한다. 그러면 요 들어야 한다가 긍정이겠죠. 들어야만 되는 거야.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써? 귀만 자꾸 큰 거야. 근데 얘들이 힘이 그렇게 센 건 아니야. 그래서 뭐 사자 같은 어떤 육식동물은 아니야. 누군데? 토끼. 토끼 같은 사람들입니다. 토끼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귀가 점점 커집니다. 잘 들어야 하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듣고자 해서 극복하려는 모습이니까 토끼 같은 사람들은 긍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하냐면 귀가 점점 커져요. 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아직도를 가로를 칠게요. 시 속에서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아직도 어떻게 써? 얘들은 안개의 나라에 산다 이겁니다. 아직 모든 걸 극복하지는 못했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귀가 커져서 들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어요 했네요. 1970년대에 박정희 군부 독재의 모습을요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모더니즘 시는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그 특징이라고 그랬잖아. 그런 면에서 얘는 공통점입니다.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면에서. 그러면 다시 앞에 가서 김규동의 바다와 광장이었던 앞에 김기림의 금붕어였던 현실에 문명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 유사 작품을 문명 비판적인 내용으로 좀 바꿔볼게요. 그죠? 문명 비판적인 걸로. 이번에는 문명 비판적인 작품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요것도 페이지를 알려줬더니 마치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설명해. 자, 문명 비판적인 내용을 좀 할 겁니다. 자연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자연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문명이 있겠지. 그러면 그래서 자연 속에서의 번지가 있는데 새롭게 어떻게 해서 번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연의 번지는 이게 없어졌어요. 얘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나서 이게 번지가 새롭게 생겨요. 그러니까 없어진 건 뭐냐면 우리의 주인공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자연의 공간이었고요. 새롭게 생긴 건 우리의 주인공이 힘겹게 사는 문명의 번지입니다. 그래서 이 번지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던 애가 행복하지 않게 삽니다. 얘가 뭔데? 사랑을 전하고요.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새였습니다. 온통 인간과 자연에 공존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새였는데 이 새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보금자리를 잃어서 어떻게 돼요? 뭐가 되죠? 쫓기는 새가 되었다라고 했죠? 문명, 파괴적인 문명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 파괴하는 문명을 비판하는 거였군요. 이게 제목이 뭐죠? 그렇죠. 성북동 비둘기였습니다. 성북동 비둘기였고요. 누구 거야? 김기림이요? 누구? 김광섭. 오케이.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입니다. 오케이. 자, EBS에는 한 작품이 더 있지만 신경님의 길이 나왔어요. 그거는 문명 비판적인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머니까 패스하고, 그럼 이런 문명 비판적인 내용을 찾아볼게요. 얘가 어디냐면 얘는 현대시 7강. 얘는 수특의 현대시 7강이고요. 몇 페이지지? 93쪽이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성북동 비둘기가 나오면 다 세트로 따라다니는 놈이 있어요. 요거와 뭘 해야 돼? 비교해야 할 작품이 세트로 따라다니는 게 있어. 비교하는 거. 누구 작품이냐면 거시기가 쓴 거시기인데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를 보면서 패러디한 겁니다. 패러디한 작품이야. 얘는 왜 따라다니냐? 자, 얘도 역시 비둘기 떼를 봅니다. 비둘기 떼를 가만히 관찰합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 떼가 현대인이야? 얘가 현대인입니다. 문명 비판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서도 유사 작품이 되는 거야. 비교하면서도 플러스 유사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얘들은 어떠냐? 이 비둘기 떼는 누군가가 팝콘을 들고 있으면 팝콘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얌전합니다. 얌전하고요. 도망가지 않아요. 얘는 얌전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 이 팝콘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도망가지 않아요. 하지만 지가 그 팝콘을 다 처먹처먹 다 먹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팝콘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이놈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눈으로 손으로 손짓해도 애원해도구나. 애원해도 오지 않아요. 애원해도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즉 팝콘이라는 건 바로 뭐야? 물질적 이득이죠.
현대인이라는 놈들은요, 물질적 이득이 있으면 세상 친한 척 하지만 물질적 이득이 없으면 세상 친한 척 하지를 않는 거야. 더 이상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하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성북동 비둘기가 자연을 대표하는 초긍정적인 새였다면 이쪽 새는 현실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서로 대조되는 거였습니다. 유사이기도 하고 비교할 때 잘 나오는 문제야. 누구 거지요? 얘가 김유선이라는 시인이고요. 바로 성북동 뭐죠? 김광석 시인에게라는 작품이 같이 연결되는 거야. 저놈이 나오면 같이 세트로 딸려 나오는 문제니까 비교하는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유사 문제로 같이 딸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체크. 그다음 다시 이제 문명 비판적인 내용을 다시 갑니다. 자, 거시기가 쓴 거시기 문명 비판적인 내용을 갑니다. 자, 이번에 뭐냐면 상황. 자, 여름 밤의 도시입니다. 아, 너무 더워요. 요즘 같은 때겠죠?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여기에 누가 살고 있어? 당연히 현대인이 살고 있겠지. 현대인이 살고 있는데 이거와 처지가 비슷한 놈을 나는 찾았어요. 이거와 처지가 비슷한 놈. 누구 뭐냐면 아까 김기림의 금붕어에 어항이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야. 바로 뭐냐면 아마존은 아마존인데 얘 아마존 수족관입니다. 수족관. 여기에 뭐가 있어? 열대어들이 갇혀 있는 겁니다. 열대어들이 갇혀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둘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현대인이나 아마존 수족관에 있는 열대어들이나 떠날 수 없고 어딘가에 구속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열대어들이 희한한 말을 합니다. 열대어들이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수족관 안에는 물은 잔뜩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르다는 건 어떤 정신적인 어떤 갈증 이런 걸 의미합니다. 어떤 물리적인 갈증이 아니라 정신적인 갈증. 현대인도 풍족하게 나름 살아가지만 뭔가 정신적인 갈증이 생긴 상태야. 아까 김기림의 금붕어도 역시 마찬가지죠. 흡족한 먹이들이 있지만 뭔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얘들이 살고 있는 것은 아마존 수족관, 아마존 하면 뭐 숲과 밀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현대사회도 숲과 밀림 같은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철근 같은 게 숲처럼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나무처럼 되어 있고요. 간판도 숲과 밀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온통 종이꽃 같은 것들입니다. 꽃은 꽃입니다. 무척 아름다워요. 하지만 종이꽃은 어떻게 써요? 그 안에 생명력은 없지요. 화려함 속에 뭐가 있어요? 개뿔 생명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력이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화자인 내가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 곳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 내가 뭘 해요? 내가 이들에게 뭘 알려줘? 시를 알려줍니다. 시. 우리가 쓰고 있는 시를 알려줬더니 얘네들은 아마존 수족관이 아니라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시를 통해서 내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야. 그죠? 나의 상상력이 가미가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어디 있어? 지금 아마존 수족관에 있지만 아니야. 나는 지금 어디 있어? 그 자유로운 아마존 강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존 강. 그래서 아까는 종이꽃, 생명력이 없는 종이꽃이었다면 요번에는 뭐냐면 프레지아 꽃이래요. 표준어는 프레지아지만 그냥 얘는 시니까 프레지아 꽃이 있답니다. 그럼 얘는 뭔데? 진짜 향기를 느낄 수 있고 진짜 꽃인 생명력이 있는 거죠. 즉 현대인에게 물질에 풍족할지 모르지만 뭔가 정신적인 갈증이 있거든요. 그 정신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뭐지요? 뭐라고요? 오케이, 잘한다. 아마존 수족관이었습니다.
누구 거? 최승호. 최승호의 아마존 수족관이었습니다. 자, 얘는 어디에 있냐면 실전 2에 317 수투. 실전 2에 317쪽에 있답니다. 체크, 문명, 비판적인 내용. 그 다음에 어학 나오고 같이 계속 기록해 놔야겠네. 날른 쓰시고. 다음 한 작품이 더 있지. 빨리 써. 자, C가 처음 시작하면서 텔레비전을 끄자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는 자연과 문명을 완전 대조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자연을 얘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명, 텔레비전 같은 문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텔레비전이란 문명이 우리에게 자연을 어떻게 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거야. 자, 여기에 뭐냐면 풀벌레들이, 자연 속에 풀벌레들이 삽니다. 이 문명은 바로 뭐냐면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의 화려한 빛과 시끄러운 소리들이 풀벌레들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텔레비전을 끄자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풀벌레들은 바로 뭐냐면 밤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연의 시간이겠죠. 일종의 자연의 시간이고, 우리의 모든 문명은 어떻게 써요? 낮에 있대요. 얘가 바로 문명의 시간이겠지? 그러면 좀 대비적인 것을 통해서 설명해 나가는구나. 그 다음에 풀벌레는요, 작은 소리를 내니까 작은 귀가 있어요. 작은 귀가 뭐냐면 자꾸 인간에게 와서 소통하고자 합니다. 근데 어떻게 써요? 인간은 이 귀가 너무 두터워요. 그래서 그 귀를,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얘가 서로 간에 교감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귀였다면, 인간은 두꺼운 귀입니다. 두꺼운 귀를 가지고 있대. 결국 얘는 어떻게 써? 소통하지 못하고 단절됩니다. 단절돼요. 근데 이 풀벌레 소리들은요, 바로 별빛에 묻어서 온대요. 별빛에 묻어 온대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냐면 서로 간에 동반,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자연이라 함은 나가 살면 넌 죽어야 돼 하는 배제적인 성격이 아니라 동반합니다. 같이 함께 살려는 것이 자연의 모습이야. 하지만 문명의 현란한 빛은 너무 밝다 보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야? 바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속에서 화자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그죠? 삶을 성찰하는 거야. 내가 삶을 성찰하다 보니까, 나를 되돌아보니까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은 뭐야? 아하, 부정적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풀벌레 소리를 듣고 서로 간에 교감하고 동반하는 거, 얘를 뭐라고 생각한다? 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였군요. 이게 뭐지요? 오케이.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이었어요. 누구 거? 김기택의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자, 우차. 자, 다시
이번에 어디로 연결할 거냐? 다시 와서 자, 뭐라고 했냐면 모더니즘 시에서 우회적으로 비판한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 다시 한번 더 끌어들어올게요. 우회적으로 비판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다시 끌어들여 볼게요. 다시 끌어들여서 거시기 작품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크게 써볼까? 자, 이 시 속에서 누가 있냐면 이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분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자,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얘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회자가 있어요. 사회자가 얘를 일방적으로 우상화합니다. 이 사람은요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산 적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종의 얘는 선동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군중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 사회자가 선동을 합니다. 와,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선동을 해요. 그러면 이놈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놈이니까 부정적이네. 그럼 이 군중들 자체도 어떻게 해서 그 선동하고 있는 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되는데 젠장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군요. 맹목적으로 수용합니다.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니까 군중들도 우매한 놈들이죠. 바보들이군요. 바보들이야. 들어보니까 세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애야. 그분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군중들 중에서 누군가가 내가 들어보니까 오이씨 당신이 신인가? 당신은 신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신밖에 없거든요. 너 신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써요? 사회자가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라! 라고 합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미치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야?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어떻게 써요? 사회자에 의해서 제재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분과 그분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던 군중들이 난리를 칩니다. 야, 이 새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 막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군중들은 뭐 울먹울먹 하는 놈도 있고요. 어떤 놈은 실신하는 놈도 있고 막 이럽니다. 이건 뭐냐면 그분에게 감동 받은 겁니다. 이건 그분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한다? 이런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시에서는 미치광이라고 얘기하는 누군가가 사실은 진실을 밝히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싹 선동자, 사회자에 의해서 이분에게 속는 거였군요. 이 글의 제목은 뭐죠? 그렇죠. 이 제목은 홀린 사람이죠. 홀린 사람이라고 했고요. 누구 거라고 했어? 기영도. 요놈 같이 알아두셔야 했어요. 자, 요놈은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모더니즘 시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고요. 아까 안개의 나라, 그죠? 안개의 나라와 또 유사할 수 있으니까 같이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요와 비슷한 거, 안개의 나라와 비슷한 것들이 또 시에서는 신동엽 작품에도 있다고 그랬죠. 뭐 있었죠? 우리가 본 건 하늘이 아니었죠. 새 항아리를 봤고요. 그 다음 뭘 봤어요? 먹구름만 봤죠. 이거 뭐야? 오케이.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것도 체크해줘야겠죠. 그죠? 상황은 뭐였냐면 우리는 진실을 보고 있지 못했어요. 늘 본 것은 먹구름을 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쇠항아리가 가려진 모습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다 부정이었는데 진실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하래요? 먹구름을 어떻게 버려? 닦아라 합니다. 쇠항아리는 어떻게 해요? 진실을 막아버리니까 찢어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걸 이렇게 하면 진실이 생기죠. 그게 뭔데? 티 없이
맑은 하늘이 생길 거예요 라고 했던 게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있었죠. 이것도 같이 체크. 그 다음에 우리 시곡에서 이강백의 알 같은 게 나왔었죠. 수특에서. 그럼 이강백 작품도 하나 있었죠. 뭐 있어? 그렇지. 그죠? 이강백의 뭐 파수꾼 정도 체크하셔야겠네. 파수꾼 정도 체크해 주셔라.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딸린 거 그럼 해결해 보자. 1, 2, 3, 4 출발. 아, 이거 했나? 했나? 아까 풀었구나. 자, 그러면 1, 2, 3, 4 했으면, 자, 그럼 파수꾼도 한번 나온 김에 설명하고 가자. 자, 여기다 적어볼까? 정도 체크해 볼게요. 자, 이것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거였고요. 진실이 왜곡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죠. 요게 막루입니다. 막루. 막루는 뭐야? 정보를 왜곡하고 독점한다고 그랬죠? 정보를 독점합니다. 정보를 독점하고 독점하니까 쉽게 어떻게 했어? 왜곡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들은 항상 앞에가 뭐가 있다고 자꾸 약 올려요. 뭐가 있다? 이리때가 나타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세상에는 이리때가 있어 없어? 없죠. 뭘 봤어? 늘 흰 구름만 있었습니다. 흰 구름이 있었네. 그러면 이리때가 나타났다는 건 얘는 거짓이고요. 바로 흰 구름이 바로 진실입니다. 즉 진실을 말하지 않고 막루는 항상 뭐에서 막루에서 보는 사람은 이리때가 있다라고 왜곡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리때라고 계속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곡하면 여 밑에서 뭐가 두들겨요? 양철북을 둥둥둥 두들기죠? 그죠? 이것들이 뭐야?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공포를 어떻게 해서? 공포를 조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리때가 나타났다 하면 여지없이 양철북이 둥둥둥둥둥 칩니다. 그런데 우리 파수꾼이 올라가 봤더니 파수꾼 가나 다 중에 뭐가 올라가? 다가 올라가죠? 그랬더니 어떻게 써? 거기에는 뭐가 없어? 거기에는 이리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수꾼 다가 촌장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어요. 저는 어떻게 한다? 진실을 알리고자 해요.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촌장은 어떻게 써요? 파수꾼 다를 회유하겠죠. 그러면 파수꾼 다는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놈이니까 긍정이고 촌장은 거짓말을 하는 놈이니까 부정적인 거지. 그래서 회유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야? 우리는 뭐 했어요? 안전했어요. 물린 사람 없잖아. 우린 뭐 했어? 단결했지요. 우리는 뭐가 생겼어? 질서가 생겼다고 합니다. 즉 이거는 자신을 합리화하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합리화.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물린 사람 없지 않냐? 안전했잖아. 우린 이때를 중심으로 어떻게 써요? 나타났다는 그 말 속에서 단결했잖아. 질서가 생겼잖아. 뭐가 어때? 라고 합니다. 이래도 안 통하네?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좋아, 딸기. 자, 딸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경제적인 이득이겠죠. 나는 딸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디? 이 일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치는 그 지점에 항상 뭐가 있어요? 딸기 밭이 존재합니다. 그죠? 왜냐면 민중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군중들은 바보 같은 놈이죠. 그죠? 바보 같은 놈들이야. 왜냐면 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합니다.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서로 비판하지 않아요. 당연히 맞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딸기를 공유한다고 하지만 파수꾼 다는 진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연민에 호소하죠. 연민에 호소합니다. 너는 피를 보고 싶은 거야.
민중들이 와서 속았다는 생각 때문에 내 머리에 도끼를 팍 찍겠지. 그럼 피가 팍 튀는 거. 너는 이걸 보고 싶은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살인을 보고 싶은 게 아닌데. 너는 진실을 알린다는 그날 살인을 보게 될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진실이 그러면 내일이라고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 내가 내일 너를 위해서 진실을 얘기할게. 그럼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고 속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파수꾼 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 촌장의 말에 회유를 당해서 어떻게 했어? 내게 도움을 주어버렸네. 일대가 나타났다 라고 외쳐요. 그랬더니 촌장이 일단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민중들, 군중들과 파수꾼 다를 분리시키죠. 너는 더 이상 마을에 오면 안 된다. 넌 여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결국 요거는 촌장은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 파수꾼 이강백은요, 이런 정보의 왜곡 독점이 우리 EBS에서는 뭐가 실렸어? R이 실렸죠. R. 자, R이라는 것은요, 왕이 태어나죠? 훌륭한 왕이 태어난다고 해요. 지가 권력을 잡고 나서는 거기에 뭐가 태어나? 거기에 공룡이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권력을 잡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군요. 여기까지 필기. 다음 타임 거는 소설을 다룰 거야.